오늘은 이제 학생부 관리 설명회를 할 건데요. 지금 대부분의 설명회를 보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의 근간이 되는 학생부 자체를 설명하는 경우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려면 그 기본은 학생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진행이 된 후에야 우리 애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는 것을 감을 잡으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갖고 오늘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살짝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학생부 관리 자체에 대해서 각 학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제 학생부 관리는 왜 해야 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 개론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이제 구성, 그리고 주교성, 그 다음에 학생부 이제 기록이 이제 변경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작년에 컨설팅 했던 학생들 사례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기록 예시가 제가 오픈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학생부 수정 컨설팅이라는 걸 진행을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이랑은 되게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학생 선발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뭐 학업 성취도, 그리고 뭐 자질, 그다음에 뭐 창의적 체험 활동 여러 가지를 이제 다방면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학생을 모집하게 되는 제도이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의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만으로 이제 모집을 했을 때는 학생의 뭐 그런 기본적인 잠재력이라든가 소질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학생이 이제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라든가 특성이 맞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학교, 대학 측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전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선호도가 모집 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을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선발 방식은 수능이나 내신 또는 논술에 의해서 이제 정량 평가를 해서 학생들의 그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거든요. 얘가 어떻게 뭐 기존에 공부를 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 학생이 뽑아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기존의 선발 방식에서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 그다음에 관심도, 잠재력 등을 이제 정성평가해서 학생이 이제 준비했던 그 과정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까지 판단을 해서 학생을 모집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모집 전형 같은 경우에는 매년 꾸준하게 인원이 증가해 왔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수시 인원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 인원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수시 전형 자체를 모집한 인원이 늘기 때문에 거의 2019학년도에는 76.2%를 수시 전형에서 모집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학생 교과 전형에서 정시 전형에서 모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틀어서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최대치까지 온 것 같아요. 정시가 만약에 앞으로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지 않는 한은 아마 이 인원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듯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정시에서도 학생들이 이제 패자부활전 형태로 해서 재수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정시도 일부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시로 모집할 수 있는 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율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고요. 절대평가로 이제 수능이 바뀐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바뀐 바뀐 걸로 이제 7월 달에 발표가 나거든요. 수능이 어떻게 치러지겠다라고. 근데 그거를 지켜보게 되면 만약에 절대평가로 바뀐다라고 하면 굉장히 입시가 크게 변화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왜냐하면 절대평가로 받게 된다면 학생의 변별력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정시에도 뭐 교과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면접이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뭐 다시 뭐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설명회를 진행할 거니까 그건 추후에 한번 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논술 전형을 폐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018학년은 17학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좀 많이 축소가 됐는데 2019
부학년은 다소 좀 늘어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대학 지원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배제된 학교들이 좀 논술 전형을 늘리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지원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게 교육부 자체에서 논술을 폐지하라고 하는 형태로 간다면 이 전형은 상대적으로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각 대학별의 뭐 주요 모집 유형별 모집 비율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 종합으로만 모집을 하게 되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나눠져 있기는 한데 종합 비율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트렌드는 조금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거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별로 차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솔직히 얘기해서 특목고 학생 1등급과 일반고학도 1등급을 똑같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권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 굉장히 우세하죠. 그래서 이제 뭐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부분 수능 최저 등급이 걸리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컨설팅 했던 학생 같은 경우도 전교 1등이고 내신이 1.4인가 그랬는데 최저 등급 2개, 3개의 2등급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지방권에서는 아예 포기한 애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 자체가 평균치가 되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죠. 학교에서. 뽑기는 뽑지만 실질적으로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학생들을 이제 본인의 입맛에 맞게는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학생부 전형은 솔직히 뭐 일설이면 깜깜이 전형이라고도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 붙는지도 잘 모르겠고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좀 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늘리려는 추세로 가고 있고, 이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거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때만 하더라도 이제 학교는 잠자러 가는 데였거든요.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에서 숙제를 한다던가 아니면 친구를 만난다던가 그랬는데, 요즘엔 학교에 자는 학생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학생부의 그 한 줄이 입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이 그렇게 간 큰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측에서도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은 줄이기도 조금 교육부에서도 좀 많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듯한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50%를 넘어간 전형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논술 같은 경우가 폐지가 된다고 한다고 하면 그 인원은 대부분 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흡수가 될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내신도 절대평가로 간다라고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뽑기는 더 어려워지겠죠. 수능도 절대평가, 내신도 절대평가. 다시 말하면 변별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년별로 가이드를 잘 잡아야 돼요. 왜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스토리 라인이에요. 스토리 텔링. 학생이 1학년 때는 좀 더 넓게 봐서, 왜냐면 1학년 때는 대부분 전공이라던가 꿈이 확정적이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좁게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 그거를 바뀔 때 조금 애로사항이 좀 커요. 그래서 대부분 1학년 때는 좀 폭넓게 활동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조사라든가 발표, 토론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강점을 가지는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 게 좋을지를 1학년 때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1학년 때는 좀 다양한 과목을 또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서 내가 이 부분이 강점이니까 2학년 때는 그거를 좀 더 특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내신 관리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전체를 아우러서 보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반영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대학에서 학생을 모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학업 우수성이에요. 일단 우리 학교 왔는데 못 따라가. 그럼 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 우수성이 베이스에 깔린 상태에서 다른 부분들이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학생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내신은 무조건 신경 쓰셔야 됩니다. 내신의 중요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서울권에 가기 위해서는 약 3등급대 중반까지는 오셔야 돼요. 뭐 아닌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뭐 특목고라던가 이런 경우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인 일반고에서 활동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다라고 평균적인 활동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는 대부분 3등급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가 인서울권의 라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6대가 작년에 컨설팅 했던 학생이 약 3.78? 이제 나올 텐데 그 정도 내신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이렇게 36대가 거의 서울의 마지노선이잖아요. 36대가 정무는 서울이고 후무는 경기도권이거든요. 그래서 36대 진짜 마지노선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3.78 이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내신 정도는 그 정도로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과 활동을 확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정도 꿈을 정했다라고 하면 2학년 때 좀 더 집중도 있게 활동을 해서 내가 이 꿈을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이 비교과를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수상도 많이 받아야 되고 또는 다른 뭐 봉사활동이라던가 왜냐면 3학년 때 가서는 실질적으로 내신 따기가 버겁기 때문에 다른 활동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3학년 때 좀 활동이 좀 몰리게 되면 스펙 쌓기로 보일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경우엔 절대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2학년 때 좀 많은 활동을 해놔서 3학년 때 부담을 좀 덜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희망이라든가 학과가 바뀌었을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꿈이 바뀌는데 어떤 계기가 없다면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계기가 바뀐 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학생부에 잘 나와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얘가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학교를 다녔구나. 근데 딱 이유가 없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아, 얘가 세상과 타협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학과나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뀐 경우에는 그 흔적을 반드시 학생부에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조금 나중에 가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 교차 지원이라든가 하향 지원이 어려워요. 왜냐면 스펙을 딱 보게 되면 얘가 경영학과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는데 얘가 철학과를 썼어요. 그러면 그 입학사정관이 딱 봤을 때 이거 하향 지원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논술 전형이라던가 정시는 몰라요. 왜냐면 얘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향 지원이 딱 보이는 순간 걔는 그냥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위험하고도 어려운 전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쭉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뭐 2학년 때는 이렇게 바뀌는 경우에는 반드시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학년 때는 1, 2학년 학생부를 쭉 보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요건 좀 보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2학년 때 많은 부분을 해서 내신이라던가 또는 이제 수능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사전에 미리 한 번씩은 작성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3학년 1학기 내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어찌됐건 뭐 학교가 좀 달라지긴 하더라도 학과가 확 틀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학교를 좀 낮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생부 자체를 살펴볼 거예요. 학생부가 각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이 가진 의미를 대해서 한번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적사항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인적사항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번에 학적사항은 조금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적이 뭐에서 전학을 간다던가 자퇴를 한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특기사항에 누가 기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학적이 바뀌는 경우는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는 특목고 또는 자사고에서 내신을 따기 어려우니까 일반고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반고에 있다가 과감하게 특목고로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티어도 많이 안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얘가 그걸 보이는 순간 조금 도전의식이 부족하다라던가 아, 얘가 공부 학업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옮겼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학적 변경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뭐 특목고에 갔는데 막 6, 7등급이 나와요. 아,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라도 옮겨서라도 좀 낮은 뭐 좀
그런 약점을 안고 가더라도 내신을 확 올릴 수 있다라면 옮기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뭐 처음부터 이제 쭉 끝까지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출결 사항이에요. 출결 사항은 솔직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합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근데 떨어질 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 이게 성실도를 판단하기 제일 좋은 데이터거든요. 물론 뭐 학교를 잘 나온다고 해서 성실하다, 아프다고 해서 성실하지 못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무단 결석이 많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학생이 학교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출결도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저도 이제 학생 컨설팅을 할 때 오늘 학교 못 갈 것 같아요.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가끔 이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과거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서 병결이라고 바꿔라 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입학사정관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픈 것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애들이 좀 학교를 못 갈 것 같고 지각할 것 같으면 부모님이 진단서를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 간병으로 가면은 상대적으로 덜 이게 또 은근히 인성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부 예시에 나온 거거든요. 교육부 예시에도 부모 간병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좀 늦잠을 잤다던가 그럼 어머니가 얼른 이제 병원에 가셔갖고 감기든 어떻게든 진단서를 끊어오셔서 학생편에 지워주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수상 경력인데요. 수상 경력은 이제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수상 경력에는 단순히 수상이 어떤 것들을 했느냐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참가 대상 및 참가 인원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고 참가 대상이 많을수록 학생이 수상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교과 세특에도 그 유사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과거에는 이제 학생부 세특에도 어떤 경시대회에 나갔다라는 것을 기재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1학년부터는 기재를 못해요. 그래서 얘가 뭐 어떤 부분에서 우수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학 뭐 경시대회에 나갔다라고 하면 수학을 참 잘하는 학생이다라고 이렇게 세특에도 한번 좀 나와주면 그 부분을 그 수상 경력에서 다시 한번 그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특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워낙 다양한 수상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선택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로 전공 유사성을 보일 수 있는 활동들로 일단은 수상 실적을 챙겨 두시고 그 외에도 학생이 여러 개 된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것들을 챙겨 가시는 형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취득 자격증, 그 다음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솔직히 가지고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격증이 다 여기다 기록되는 건 아니고요. 기록할 수 있는 자격증이 다 나와 있거든요. 주로 많이 따는 게 매경 테스트, 테셋, 그다음에 전산 회계, 이렇게 뭐 그다음에 자산관리사라든가 이렇게 몇 군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건 대부분 특목고에서 조금 경영경제 쪽으로 특화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취득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보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특기자 전형에서는 이제 교외 스펙들이 다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기자 전형에서는 좀 많이 취득을 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교외 스펙 자체가 제출이 불가능하고 학생부에도 기재가 불가능하고 자기소개서에도 기재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 자격증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우리 애가 경영경제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춰서 그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매경 테스트라든가 테스트 정도는 한번 취득해 보시고 왜냐면 시험이 자주 있거든요. 그거는 1년에 한 번 있는 건 아니고 2달에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 한번 응시해봐서 운 좋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긴 합니다. 다음은 진로희망사항인데요. 이 진로희망사항이 학생들이 가장 기본인데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게 제일 기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이 세특 부분들은 내가 적고 싶은 대로 못 적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선생님들한테 요청은 하겠지만 선생님이 싫다고 하면 뭐 할 방법이 없는데 이 진로희망사항 같은 경우 본인이 적고 싶은 대로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쓸 수 있는 대로 쓰고 내가 저기 뭐 전공 적합성이 있는 걸 쓰거든요. 제가 경영학과를 쓸 것 같은데 뭐 진로희망을 요리사라 적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된 데이터인데 학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뭐 고1 정도 됐는데 엄마 나 진로 희망 뭐로 적을까? 라고 상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냥 보고 자기가 적고 싶을 때 제일 만만한 뭐 변호사라던가 뭐 이렇게 많이 적기는 하는데 이 진로 희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진로 희망을 적을 때는 가능하면 거시에서 미시로 가는 게 좋아요. 1학년 때 좀 폭넓게 가져가셔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공학자, 2학년 때 의사, 3학년 때 심장외과 의사 또는 1학년 때 경영인, 2학년 때 경영인, 3학년 때 뭐 금융 경영인이라던가 이렇게 좀 더 세분화돼서 지나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학생이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구나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 진로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진로 희망사항은 좀 신경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학생부에서 바꿀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니까요. 그리고 이 희망사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평소에 소설을 즐겨 읽고 글쓰기를 좋아함.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롤모델이라던가 뭐 책이라던가 이런 부분 좀 구체적인 예시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나는 마윈을 보고 전문 경영인을 꿈꿨다라던가 아니면 어떤 책을 읽고 내가 과학자를 꿈꿨다던가 하게 되면 조금 유니크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설득력을 줄 수 있어요. 또 구체화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쓰는 게 롤모델을 좀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유재석을 보고 뭐 개그맨을 꿈꾼다던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그 이미지를 같이 얻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에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고요. 첫 번째가 자율활동, 두 번째가 동아리 활동, 세 번째가 봉사활동, 네 번째가 진로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요 4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동아리 활동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소논문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논문을 못 써요. 그러니까 키워드 자체가 학생부에 기록을 할 때 소논문이란 단어 자체를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활동 보고서를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지도교사가 생겼어요. 지도교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학생부에 기록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도교사가 있는 경우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교과목에 뭐지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그 과제 있잖아요. 수행평가. 두 번째가 동아리예요. 동아리는 지도교사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에서 모두 다 같이 하는 활동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크게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뭐 이렇게 뭐 학교 축제를 한다던가 또는 뭐 진로 활동 뭐 이런 거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드러지진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자율활동의 포인트는 자발적 활동입니다. 가능하면 똑같은 이거를 뭐 학교 축제를 똑같이 하더라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좀 독특한 포지션을 만들어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단순히 학교 축제에 열심히 했다 보다는 뭐 사회를 봤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을 뭐 주점을 뭐 어떤 것들을 열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서 뭘 어떻게 했다던가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가 들어가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은 봉사활동이에요. 동아리 활동이고요. 동아리 활동은 크게 2개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정식 동아리와 두 번째는 자율 동아리. 정식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시간이 쓰여 있잖아요. 요거는 대부분 정식 동아리예요.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율 동아리 쓰여 있고요. 정식 동아리는 학교에서 정해져 있고요. 자율 동아리는 학생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동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식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3년을 끝까지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학교에 따라서는 추천서를 써야 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과목 선생님이라던가 담임 선생님은 연 단위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3학년 때 갔을 때라도 1, 2학년 때 활동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물론 학생부에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살을 맞대고 한 건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동아리 교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년을 끝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에 대한 애착도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오랫동안 많이 봤으니까, 3년 동안 봤으니까. 그리고 학생이 굉장히 세세하게 알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3년 동안 접하는 선생님은 한 분 정도는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추천서를 꼭 쓰진 않더라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식 동아리는 3년 동안 가져가고 큰 나무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세부적인 사례를 맞추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학년 때는 제가 폭넓게 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화학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정식 동아리는 과학실험반 하나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1학년 때는 아예 뭐 자율동아리를 통해서 수학을 접목시킨다던가 아니면 뭐 문학을 접목시킨다던가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는 게 좋아요. 굳이 꼭 그게 전공적합성이 맞지 않더라도. 그리고 나서 2학년 때 가서는 좀 더 심화 있는 활동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때부터는 전공적해서 맞는 자율활동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왜냐면 공학은 대부분 수학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럼 수학 관련된 동아리를 든다던가 아니면은 이게 뭐 과학 실습 동아리라고 하면은 뭐 이런 다른 과학 관련돼서 뭐 이런 토론 동아리라던가 뭐 실험 동아리가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서 좀 더 얘가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구나를 보여줄 수 있어서 그렇게 좀 약간 살을 붙이는 형태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아리가 최근 들어 굉장히 조금 많이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학교에서 정식 동아리 중에는 뭐 서울대보다 들어가기 어렵다는 동아리도 있더라고요. 어떤 기준을 뽑는지는 모르는데 뭐 경쟁률이 굉장히 심한, 예를 들어서 대부분 그런 것들이 뭐 영어 편집부라던가 문과 쪽에 그런 게 있고 과학 쪽에서는 대부분 뭐 과학 실험 동아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동아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솔직히 상위권 대학에 해당할 확률이 높긴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제가 또 중하위권 학생들을 좀 보여드리고 얘기를 할 텐데 그건 좀 얘기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봉사활동이에요.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고 딱 두 가지 많이 물어보고요. 첫 번째는 몇 시간 정도 하면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실질적으로. 근데 솔직히 학교에서 봉사활동은 몇 시간을 해야 됩니다라는 지침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딱히 어떻게 이게 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상위권 대학을 지나갔던 학생들을 한 3개년도를 분석해서 보니까 평균 시간이 약 120시간에서 200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상위권 대학은 그래요. 근데 뭐 이게 시간이 무조건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체적으로 이제 상위권 대학을 생각하신다면 약 120시간 이상 정도는 맞춰 두시는 게, 왜냐면 상대평가잖아요. 남들이 빠지면은 다른 부분이 좀 더 우수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구색을 맞추는 형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 같은 경우도,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과 개인 봉사활동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봉사활동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의 인성이라던가 개인적인 평가를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 봉사활동으로 시간을 채우셔야 돼요. 학생활동을 다양하게 하면, 왜냐면 그건 어렵지도 않거든요. 애들 하는 김에 따라가서 같이 놀다가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봉사활동을 통해서 시간을 늘리고 개인 봉사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인적성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많이 준비한 학생일수록 개인 봉사활동이 좀 많죠. 네, 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봉사활동도 전공적합성과 맞아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으면 더 좋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영문학과 또는 통번역과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으로 뭐 요즘에 자매결을 이렇게 해외 자매결을 많이 맺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의 아동이 저희 쪽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경우, 사진이나 편지 써서 보내주는 데가 많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뭐 번역 봉사를 한다던가 영어 통역 봉사를 한다던가 그러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초등교육과를 간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저소득층 뭐 가르치기라던가 이렇게 하면 좋아요. 솔직히 그런 경우에는 그 전공적합성도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얘가 인성적인 부분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과도 되게 많거든요. 철학과 같은 경우가 그래요. 철학과 가려고 할 봉사활동을 찾아도 딱 답이 없어요. 그런 경우엔 차라리 봉사활동이니까 정말 봉사답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성을 그러니까 전공적합성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맞추시는 게 좋고,
그렇지 못하다라면 아예 얘가 정말 뜻을 가지고 봉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최대한 3년 동안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1년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스펙 쌓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진정성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3년에 걸쳐 기주기가 되면 그게 수능형 스펙 쌓기일다 할지라도 학생이 꾸준히 열의를 가지고 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정말 인성적으로 괜찮은 학생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접수를 맞추면 좋지만 아니면 아예 봉사활동인 것 정말 순수 취지에 맞게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판단하시기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그런 이제 전공적합을 맞추는 봉사활동은 좀 많이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그런 부분도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활동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학교에서 포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뭐 진로의 날 또는 이제 입시 설명회를 들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포인트를 잡기는 어렵지만 좀 더 본인이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그렇게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찾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건축학과를 가고 싶다면 이렇게 뭐 건축 관련된 분들과 만나서 뭐 인터뷰를 한다던가 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면 챙기시는 게 좋고요.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신경 쓰는 애들이 의대 쪽이 많이 그렇게 신경을 쓰죠. 그래서 봉사활동 자체도 의료봉사라든가 병원 봉사라든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에요.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첫 번째 항목이 내신 항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나와요. 내신 항목 같은 경우에 단순히 입학사정관이 내신 등급만, 석차 등급만을 보진 않습니다. 한영외고 같은 경우에는 94, 95 정도 맞으면 한 4등급 정도 나오거든요. 왜냐면 1등급이 없어요, 거기는. 다 잘 보니까. 한 문제 사이로 막 2등급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등급만 봐서는 학생들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보는 게 이 원점수도 많이 보지만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를 많이 봅니다.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범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얼마나 평균부터 몰려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서 학생의 수준 정도를 판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가려진 상태도 이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만 보더라도 대충 학교의 수준은 판단이 돼요. 강북권에 있는 좀 안 좋은, 예를 들어 뭐 지방권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1, 2점 하고도 1, 2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공부를 다 안 하니까.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평균 자체가 낮잖아요. 근데 메이저급 특목고라든가 목동에서 공부 좀 잘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90점만 되더라도 1등급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2, 3등급 나온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입학사정관들은 대부분 되게 폭넓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히 내신 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근데 솔직히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8번 항목이 학생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인데 각 과목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솔직히 그 입학사정관이 한 학생의 학생부와 자기소개를 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40분 정도 걸려요. 40분 정도 걸리는데 이 학생부에 예를 들어서 세세히 다 보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보고 자기소개 보고 나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자기소개 쓴 게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학생부에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구조로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가 포인트가 없으면 솔직히 좀 기억이 많이 안 남아요. 평가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한 10페이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보다가 이게 좀 문구가 좀 독특하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다시 한번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학생분은 분명히 이쪽에는 포인트를 반드시 주셔야 돼요. 포인트를 줄 때는 딱 2가지 키워드가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는 특기고요. 두 번째는 통하여예요. 통하여. 왜냐면 이게 좀 보다가 특기가 나온 다음에는 대부분 얘가 잘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입학사정관도 줄을 친다도 좀 자세하게 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도 잘했다고 했던 부분들이면 100% 거의 자기소개서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잘했다고 했던 걸 굳이 자기소개 안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봐요. 그 다음은 통화예요. 통화요 다음에 무슨 문구가 나오겠어요? 어떻게 바뀌었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얘가 이거를 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고 이 활동을 통하여 어떻게 바뀌었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뒷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특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단순히 그 활동을 했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다.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좀 학교에서 좀 맡기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렇게 통화혀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쓰셔갖고 그래서 막 쓰면 안 돼요. 가끔 보면 막 엉망진창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계속 특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위험하긴 하겠지만 한 과목에 한 번 정도는 쓰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부분 열심히 볼 거니까. 더는 반드시 써야 될 때는 전공 관련된 교과목들은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쓰여 있어야 입학사정관도 기억하기가 좀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 트렌드들은 대부분 케이스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왜냐면 이제 추상적인 내용들을 자료 조직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면 솔직히 이거는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이 쓰이면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뭐 탁월하다 이런 부분들은 요즘은 잘 안 쓰게 돼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글이거든요. 탁월하다는 게 얼마만큼의 수준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전교권인지 뭐 반에서 좀 잘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좀 디테일한 케이스가 들어가서 구체화를 많이 좀 해두시면 훨씬 더 입학사정관도 받아들이기 좀 쉽고 자기소개 쓰기에도 굉장히 좀 수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아예 학생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도 한번 봤는데 애들만 쓰는 어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좀 걸러주시면 좋은데 선생님이 애들한테 맡길 정도면 선생님께서 굉장히 바쁘신 거잖아요. 그죠? 귀찮지는 않고 바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적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여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학생이 쓰는 경우에는 어투를 바꿔주셔야 돼요. 어휘라던가 어투를 좀 바꿔주셔야 돼요. 어른들이 쓰는 그러니까 약 50대 중후반들이 쓰는 어휘로 좀 바꿔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독서활동 사항이에요. 독서활동 사항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전공적 합석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자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뀐 부분이 있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얘가 이 독서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부분들을 써주셨는데 이제는 바뀌어갖고 책 제목, 저자 이렇게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부담이 좀 늘어났죠. 옛날에는 한 3줄 정도 됐으니까 한 대여섯 권 읽으면 꽉 찼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걸로 대여섯 줄 채우려면 한 몇십 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양을 좀 늘려놔야 돼요. 왜냐면 적어도 구색은 맞춰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독서를 한 페이지가 나오는데 우리 애만 2줄 나왔다. 좀 위험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좀 그런 부분이 좀 바뀌었고요. 이 독서는 제일 좀 우회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책이 있거든요. 평면 기하의 아이디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이냐면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애들이 보는 책이에요. 근데 그게 여기 딱 써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대부분 알거든요. 입학생 다 알거든요. 왜냐면 받아봤으니까. 그럼 얘가 올림피아드를 좀 준비했나 보네. 수학 좀 잘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맨큐의 영재학이 여기 딱 써 있어요. 이게 대학교 가면 대부분 기본서로 많이 쓰이는데 고등학생들이 읽기엔 조금 어려운 책이기는 해요. 그럼 얘가 경제를 좀 잘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영문법이 좀 어려운 영문법 책이 여기 딱 써 있어요. 그러면 얘가 선행이 좀 잘 돼 있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전공적 합성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걸 보여줄 수 있어요. 독서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 책이나 막 읽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 들어. 왜냐면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기 바빠지는데 책 읽기 좀 힘드니까. 근데 이렇게 바뀌긴 바뀌었고, 그럼 책은 써놓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쉬운 책 위주로 많이 하긴 하거든요. 제일 많이 있는 거 정의란 무엇인가 부터 해서 좀 많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부분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전공적 한두 개 정도 포인트로 들어갈 수 있는 전공 관련된 서적은 반드시 읽어두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행동 특성 및 조갑 의견이에요. 이건 미니 추천서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가능하면 학업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손대기가 제일 어려워요. 선생님들이 일종의 자존심이에요. 잘 안 건드려 주세요. 괜히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틀어지는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전에 작업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아까 말씀드린 세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리 노트를 따로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학생부를 수정하는 시기가 학년 말이 되거든요. 학기 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기 초에 했던 거 잘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도 기억 못하고 애도 기억 못하니까 당연히 안 쓰이겠죠. 그래서 세특 노트라던가 이런 부분에 노트를 미리 만들어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어떤 활동들을 했다라는 것들이 데이터가 되어 있으면 선생님들 내밀면 돼요. 아, 선생님 저 이거 5개 했어요. 좀 써주세요. 그러면 선생님께 5개를 다 안 적어주시더라도 한 2개 정도라도 적어주실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특 노트 같은 걸 만들어서 미리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요청을 했을 때 그냥 선생님 그냥 해주세요 보다는 나 이거 데이터 있잖아요. 해주세요 하면 훨씬 더 선생님께서도 그래 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많이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전형의 기록의 중요성은 뭐냐면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장되고 있는 전형이라면 굳이 그걸 위해서 학생부를 열심히 관리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만약에 논술전형이 없어지고 뭐 내신 절대평가가 간다면 그 인원은 대부분 다 학생부 전형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전형은 무조건 관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 1학년 같은 경우는 재수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 전형은 솔직히 재수가 굉장히 어려워요. 논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시 전형은 1년 죽었다 생각하고 빡세게 하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안 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수시 전형은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내가 성적은 좋은데 면접에 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붙을 수도 있겠죠. 내년에 연습을 잘 열심히 한다면.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학생부 관리는 굉장히 주정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유일한 객관적인 데이터예요. 자기소개서 추천서는 솔직히 주관적인 데이터입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솔직히 그것도 주관이 들어가긴 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손을 거치고 수정이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제일 객관화되어 있다고 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반드시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관리 안 되면 솔직히 학생부 전형 쓰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학생부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생부 기재가 바뀐 부분이에요. 과거에는 이게 이제 어떤 항목을 쓰거나 수정을 할 때 주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 과목을 수학과 선생님께서 바꿀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도 담임 선생님이 아닌 분들이 바꾸실 수 있었어요. 다만 이제 월권이 되기 때문에 꺼려 하셨던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각 과목마다 지정이 됐거든요. 자율활동 및 봉사활동은 담임 교사가 해주셔야 되고, 동아리 활동은 반드시 지도교사가 해주셔야 되고, 담당 교과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담당 교과 선생님께서 바꾸셔야 되고, 담임 교사님께서도 저거 못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광주에서 조작할 때 걸렸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성대 지원한 학생이 조작된 게 걸려갖고 아마 입학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자체가 공신력이 무너져 버리면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부에 기반을 해서 학생을 뽑는 건데 학생부 자체가 그 공신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이 입학 전형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기재 방식이 바뀐 부분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수상 실적이에요. 과거에는 이제 수상 실적을 세특이라든가 이 부분 작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등록된 교내 상만 기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수상사실은 수상 경력 이외의 어떤 항목에도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회 자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저장이 안 돼요. 그 나이스에서 선생님이 쓰실 때도. 그래서 요즘에 조금 대회가 좀 그 경시대회 이름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페스티벌, 어휘 페스티벌 그건 쓸 수 있거든요. 약간 좀 편법이죠. 근데 그것도 곧 막힐 거예요. 뭐 축전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들이 대부분 뭐 이제 강남권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이유가 이게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반드시 주의해야 돼. 그럼 우리 애가 수상을 못할 것 같은데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참고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는 쓸 수 있어요. 학생부 기재 금지 사항과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 사항은 달라요. 학생부에 못 쓰면 자기소개서도 못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부 그 교내 수상실적 뭐 경시대회에 참여했던 거는 여기 못 쓰지만 자기소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소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참가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참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거에서도 크게 이 부분은 크게 바뀐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거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진로 희망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진로 희망이 삭제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학생들 것만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관심 분야나 희망 직업을 쓰는 걸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1학년 때는 관심 분야로 쓰시는 게 좋고요. 2, 3학년 때로 갈수록 희망 직업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 이제 세분화 조금 이제 구체화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썼다가 요게 요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희망 사유에는 뭐 충분한 상담과 관찰을 통해 뭐 이거 기재하는데 뭐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진로 희망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이거예요. 제일 크게 바뀐 부분들은 이거 아니다.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게 조금, 그러니까, 구체화적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좀 추상적으로 많이 썼는데, 앞으로는 이제 수업에 참여한 태도와 노력, 그리고 뭐 성취 기준에 따른 학습 목표의 성취를 위해 자기주도 학습에 의해 변화된 정도,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해서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이 부분은 뭐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이런 부분이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빛의 세기와 파장에 따른 뭐 광합성 변화 실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좀 더 케이스를 넣어갖고 구체화 시켜서 작성을 해라. 그래야 학교에서도 보기 편하다. 학교에서도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소논문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동아리가 좀 많이 중요하게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정규교육 과정, 이수 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이 부분이 뭐냐면 지도교사를 넣어라. 라는 얘기예요. 사교육에 개입이 없으려면 선생님이 감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학교 주도로 수행된 과제만 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행평가를 위해서 나온 활동보고서라던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만든 수행 보고서든가 이 두 가지만 학생부에 기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자율 동아리를 만들 때 활동 계획서를 쓰거든요. 근데 활동 계획서는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딱 한 문장은 들어가야 돼요. 최종적으로 뭐 포트폴리오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라던가 어떤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라든가 이게 한 줄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없으면 활동 보고서를 쓰더라도 학생부에 못 넣어요. 왜냐면 활동 계획서대로 활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자유활동을 할 때는 뭐 어떤 활동을 할지는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 한 문장은 반드시 포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식 동아리일 경우도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잘 신경을 많이 안 써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식 동아리에서도 계획서에 맨 뒤에 그런 구멍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보고서 제출 못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계획서 같은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먼저 바꿔주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몇 군데 자사고에 전화해 봤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이미 바뀌었더라고요. 봉사활동과, 아니, 동아리 활동과 수행보고서, 아니, 수행평가의 끝은 보고서로 끝난다라고 이미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이미, 그러니까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학교에서는 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는 솔직히 그렇게 월권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선생님한테 한 줄 더 넣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넣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연구 주제 및 참여 인원, 소요 인원만 기재.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보면 느끼는 게 있으세요? 딱 요걸 보고. 뭐냐면, 자기소개서에 써야 되겠구나. 왜냐면, 이것만 보고 얘가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보고 얘가 느꼈는 게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 활동보고를 쓴다면 자기소개서 반드시 쓰셔야 돼요. 또는 면접에서 무조건 물어봐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할 때 반드시 이건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면 궁금하거든요. 딱 봐도 얘가 여기서 뭘 느꼈을까? 왜 했을까? 그래서 얘는 여기서 뭘 했을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반드시 자기소개서에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면접에서 분명히 그거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 때문에 동아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동아리 좀 많이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초에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게 학교장에 승인된 정식 동아리만 등록이 가능해요. 그래서 학교 측에 다 문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내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뭐 들어갈 수 있는 동아리는 최대한 들어가 두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작년도 평균 데이터로 봤을 때 한 학생당 동아리 활동 약 2.7, 2.8 그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좀 약간 그 세종 그쪽은 3점 몇 개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권 학교가 훨씬 더 이런 부분이 좀 잘 돼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강박관념이 좀 있거든요. 우리는 서울보다는 좀 밀린다라는. 그래서 되게 참여도 많이 하고 학교와 조인해서 진행하는 것도 대학교와 조인해서 진행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좀 원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뭐 그런 학생들과도 겨뤄봐야 되는 거기 나중에 뭐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적어도 2개 이상은 해보시는 게 좋아요.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근데 그거로 인해서 학업 능력이 너무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그래서 동아리 활동과 내신이랑 비교했을 때 무조건 내신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학생의 역량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아까 독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독서 같은 경우도 면접할 때 준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독서가 얘가 독서를 통해서 뭘 느꼈는지가 이게 없어졌잖아요. 과거에는 평소에 문학책을 좋아하여 교과서에 실린 소설을 찾아 읽고 뭐 이렇게 썼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제 얘가 이걸 보고 뭘 느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공과 굉장히 유사성이 있는 책이라면 자기소개서 언급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소논문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궁금할 거기, 대학 측에서 궁금할 거기 때문에 면접에서 되게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특히 어문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어문 관련된 책을 읽었다고 하면 굉장히 좀 많이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책을 좀 다량으로 좀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기록을 잘 남겨서 나중에 면접이라던가 자기소개를 쓸 때 조금 활용하실 수 있게 사전에 미리 준비를 많이 해 두셔야 됩니다. 한 1년 지나면 다 까먹어요. 뭘 읽었는지도. 당장 내일 모레만 가도 잊어버릴걸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학생의 활동, 행동, 인성 및 학교 생활에 대한 뭐 상시 관찰. 솔직히 어렵죠. 이게 많이 좀 어렵기는 해요. 학생을 좀 잘 관찰해서 구체적으로 잘 써달라고 하는 결국은 그건데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뭐 요구하실 수 해서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학교마다 달라요. 이건 선생님마다도 다르고요. 그래서 살살 눈치 봐보 보시면서 선생님이 좀 해줄 것 같다면 막 들이밀고 한번 들이밀었는데 선생님이 안 해준다면 그냥 바로 그냥 꼬리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막 그러면 나중에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선생님께서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기준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반에서는 뭐 6등, 뭐 10등까지만 써주겠다라던가 뭐 그렇게 좀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모두 다 신경 써주다가 모두 다가 이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솔직히 이게 맞느냐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좀 많이 푸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푸시해서 조금이라도 바꿔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은 이제 관리의 필요성이에요. 이게 제가 작년에 컨설팅 하는 학생의 데이터거든요. 숫자가 크게 낯설진 않으시죠? 그죠? 숫자 크게 낯설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솔직히 얘기하면 2학년을 마치고 저한테 왔어요. 건축학과를 가겠다고 왔는데 솔직히 되게 막막했거든요. 왜냐면 2학기가 5.16이에요. 참고로 강북의 1번고입니다. 등록금은 잘했다고 칭찬해줬겠지만 왔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건축학과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과학이 막 6, 7, 5, 6, 7 막 이래요. 그냥 돈 돌려줘서 보낼까도 많이 고민했죠. 그래서 소박하긴 소박했어요. 인서울만 가자. 이러고 연고대 가자 그러면 그냥 보내죠. 어떻게 보내요, 그거를. 아니면 정시를 시키든가. 그래서 2학년 마치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다 환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성대 기준으로 3.9 나왔고요. 3육대는 3.69, 그러니까 3.7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학생 그래도 강운대 붙었거든요. 강운대, 3육대, 경기대를 붙었어요. 네. 저도 쳐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뭐 문 닫고 들어가긴 했죠. 뭐 문 닫고 들어가나 뭐 최초회부 들어가나 들어가면 장땡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저도 솔직히 강원대는 좀 놀랐어요.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건데 솔직히 저는 3육대까지 생각했거든요. 3육대까지 했는데 이렇게 간혹 이렇게 얻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특히 특기자 전형은 훨씬 더 그게 더 심해요. 특기자 전형은 뭐 8등급도 저는 고대를 합격한 걸 시켜봤거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부 전형이 크게 튀지는 않는데 이렇게 약간 예외성 있는 경우가 있어서 더구나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추합이 좀 많이 돌거든요. 솔직히 연대에서 좋다고 하는 서류는 서울대도 좋다고 할 확률이 높아요. 고대도 좋다 할 확률이 높고 그래서 위로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추합이나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데 아무튼 얘가 왔는데 학생부 수학이 딱 2개 있었어요. 공로상 딱 봐도 큰 의미 없을 것 같죠. 드림 프로젝트 왔는데 이건 조금 그래도 있는데 딱히 전공적으로서 의미가 상관이 없더라고요. 뭐 그나마 뭐 건축과로 이거 가긴 갔어요. 2, 3학년 때. 근데 또 흥미가 사이클이죠. 영화 감상이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딱 보는 순간 답답했죠. 학생부를 보는 순간. 그래서 진로 활동도 봐도 뭐 심리 검사했고 뭐 이거 다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뭐 진로 진학 상담 참여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참여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잡은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러면 3학년 때 만들자. 그래서 다학년 때 했던 게 이거였어요. 자율 동아리. 그리고 용문건축, 자율동아리 둘 다 얘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 교과목 세부특기 사례도 딱히 뭐 없어요. 과학 시간에 수업 태도가 바르면 언제나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학생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도덕도 아니고 과학 시간 얘기해서 뭐 그래서 결국 했던 게 이 2가지 활동이 제일 컸어요. 이 2가지 활동으로 자기소개 1, 2, 3번 다 우려먹었죠. 그래서 우리 애가 3등급인데 활동도 별로 없는데 라고 하시는 경우 대부분 많아요. 근데 이게 얘만의 이럴까요? 아니요. 대부분 3, 4등급 학생들 다 이래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대부분의 좋은 서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전교권 애들한테 다 몰아주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더군다나 또 수당 실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본은 모르고 지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 건 애들만 딱 알려주고, 얘는 뭐 특화 심화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심화반에 가서만 알려주고 일반반에 가서는 가만히 있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뭐 이틀 뒤에 대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몰아주는 경우가 솔직히 좀 있거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게 뭐 학교상의 전략이기 때문에 뭐 그게 나쁘다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3, 4등급에서는 다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3, 4등급에서 솔직히 연구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이 아니라고 인서울권이라던가 뭐 국승수산 라인이라던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두세 개만 있어도 돼요. 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입시는 상대적인 거예요. 딴 애들은 다 이러면 여기서 조금만 남은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연고대 쓰는 애들이 솔직히 여기까지 쓰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6개 카드밖에 없는데 학교에 뭐 기부할 것도 아니고 갈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 4등급인 학생일수록 더 내신 학생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많은 걸 생각하지 말고 딱 두세 개만 가져가겠다. 상도 하나 정도만 가져가겠다. 봤잖아요. 공로상이 있고 막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몇 개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개만이라도 챙기면 자기소개서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자기소개서는 소설이 아니에요. 데이터에 기반한 글을 쓰셔야 돼요. 자기소개서는 설득문이에요. 나를 뽑아달라고 하는. 그러려면 분명히 그 근거가, 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논거 자체가 추상적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객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관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 한 두세 개 정도만 가져가도 충분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1학년 학생들이잖아요. 뭐 2학년 학생도 지금 2학년 1학기가 아직 안 끝났고 아직 두 학기가 남아있는데, 얘는 1학기 때부터 시작한 거니까 얘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죠? 좀만 더 준비하면. 대부분 다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단 이제 뭐 조금 학생이랑 많은 대화를 하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좀 많은 대화를 해서 한두 개라도 조금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하면, 얘가 솔직히 학생부 교과로 가게 되면 경기도권도 못 가요. 대부분 학생부 교과는 1학년이 20%, 2학년이 40%, 3학년이 40%예요. 근데 얘가 5등급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 전체 등급이 이거보다 훨씬 더 떨어질 거예요. 2등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3등급을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은 서울에는 없습니다. 지금 적성고사 같은 경우가 대부분 적성이 40이고 그 교과가 60%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올해 얼마 전에 가천대에서 적성고사 합격자 데이터 70% 데이터 컷이 떴어요. 그게 대부분 학과가 3점대 초중반이더라고요. 이게 평균이 아니라 70%한 학생까지를 냈을 때가, 그러니까 뭐 그 밑으로도 합격한 30%가 있긴 하겠죠. 근데 그게 꼭 우리 애라고 하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걸 무시한다고 했을 때 학생부 적성고사 전형 자체도 그렇게 되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비해서 적게는 1등급, 많게는 1.5등급이 더 높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3교대라도 들어가려면 적어도 2등급 때 후반까지는 나오셔야 돼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하시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애가 그러니까 지금 내신이 나빠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신은 그래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학년 때 못하고 2학년 잘하고 3학년 더 잘하면 애가 되게 꾸준하게 노력했구나. 물론 뭐 6에서 7 가고 5 가고 이거 뭐 크게 좀 그렇죠. 뭐 7, 6, 5 가는 건 좀 그렇지만 뭐 5에서 4 가서 3 간다던가 이렇게 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내신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지금부터 조금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서 전공적합성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몇 개를 챙긴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전공 관련된 내용부터 챙기셔야 돼요. 한 3개 챙길 건데 인성 하나 챙기고 뭐 하나 챙기고 전공 하나 챙기는 건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개를 안 챙기고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하면 내신 따기가 좀 버거워서 많은 활동을 못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전공 관련된 활동부터 챙겨 놓은 다음에 여러 개 되면 인성도 챙기고 뭐 리더십도 챙기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반드시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학생부는 무조건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상위권 애들은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상위권 애들은 솔직히 2학년 1학기 때 시작하면 늦어요. 걔네들은 거의 뭐 학교 때부터 이미 선행 다 끝나 있는 상태고, 내신도 뭐 거의 특목고 하는 애들이 거의 미적분까지 뛰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학년 거까지는 거의 대부분 마무리 짓고 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특목고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 이제 시간이 좀 여력이 좀 되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거의 1학년 시작하자마자부터 스펙을 계속 쌓기 시작하기 때문에 뭐 연고대, 서연고 또는 의대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2학년 1학기 때부터 시작하면 솔직히 늦습니다. 근데 중하위권, 뭐 중경외시부터 밑에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1학년 2학기 때부터 준비해도 4학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활동할 수 있는 시기고요. 내신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개 훨씬 더 있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는 그러니까 학생부를 좀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분 3학년 1학기 때 오시는 분이 제일 안타까워요.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컨설팅을 뭐 1,000만 원을 주든 2,000만 원을 주든 3,000만 원을 주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이미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3학년 때는 좀 부족한 부분만 그러니까 깔끔하게 매듭을 지어 드리는 정도까지는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 너무 이제 늦게 오시는 경우에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좀만 더 관리가 됐으면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컨설팅은 그런 것 같아요. 최대의 효율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니냐 싶어요. 솔직히 3, 4등급 학생하고 연고대 갈 수 있습니다라고 컨설팅 하는 건 솔직히 무리거든요. 신인은 아닌 이상. 뭐 기부급 입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보이려면 최대한 빠르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런 학생들도 인사올권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애도 충분히 노력하면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금이 생각하는 대학보다 훨씬 더 높은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기재 예시인데요. 이게 제일 안 좋은 예시예요. 딱히 뭐 국어의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어에 대한 감각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어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 자기소개서 써먹지도 못해요.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딱히 그냥 했던 것들을 적어놓는데 딱히 그게 연계성이 보여주지도 않고 뭐 딱히 뭐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좋지 못하다. 근거 없는 미사여구, 탁월한 성취, 제가 별로 안 좋다 그랬죠. 이런 거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 돋보임, 뭐 객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좋은 평가를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수학 문제를 잘 풀어주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음.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주관적이죠. 그게 좋은 데이터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평가를 받는 부분들인데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런 학생이 개별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포스터 만들기는 대부분 개별적으로 진행하잖아요. 다 함께 하는 것도 분명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런 뭐 자살 예방 교육을 들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문구를 20개를 만들어서 활동지에 작성함.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나와 있을 수 있는 이 학생만 한 거라는 것들이 자율활동에서 나와 있으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국 단위 자사고에 나와 있는 그거거든요.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이제 뽑아온 거거든요. 뭔가 되게 잘 돼 있죠. 되게 구체화돼 있죠. 일본의 안보법 통과를 주제로 선정해서 사건의 발생 과정과 주변 국가 및 일본 국민들의 반응을 분석해보며 되게 많이 한 것 같죠. 근데 대부분에 이렇게 써 있기는 해요. 이게 한번 제가 수행평가에서 나왔던 내용을 되게 잘 써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써준 거를 보면은요, 학교를 딱 가린 상태에서 뭐 전국 단위 자사고 4등급인 학생과 일반고 1등급인 학생 그 세트가 같이 보여주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가 이런 잘 돼 있는 데들이 입시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거의 전교 학생들한테 다 이렇게 써주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좀 안 써있는 경우는 좀 불리하겠죠. 근데 뭐 일반고라고 해서 모두 다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기죽을 건 없는데 좀 그렇긴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줄 수 있다라면 이건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기록했을 확률이 높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전국 단위 자사고는 이렇게 카페도 있더라고요. 비공개 카페. 그래서 언제까지 뭐 세특한 내용 올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교육적으로 좋으냐? 그렇지는 않지만
입시에는 좀 더 입시공학적으로 훨씬 더 낫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데이터 쪽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구체적인 자율활동도 이렇게 구체적인데 나머지 부분들도 보면 알겠죠? 마찬가지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뭐 좀 디테일하게 첨단 기술이 적용된 자율활동을 상상하여 핸들과 사이드 미러에 이제 오타 났네요. 사이드 미러 없애고 뭐 이렇게 해서 디자인한다.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학생만 할 수 있는 유니크한 활동들인 거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 이런 과학탐구반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좀 뭐 진드기 퇴치제라던가 이렇게 체험 부스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좀 더 이건 딱 보니까 교대에 지원하는 학생인 거겠죠? 그러니까 생명과학 선생님다운 미래에 이렇게 딱 넣어줘요. 솔직히 많이 준비한 애들으니까. 내신이 굉장히 좋은 학생이었겠죠. 그래서 교대 지원할 정도면 거의 1등급 때, 전교권 때일 거 학생일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누가 봐도 얘가 좀 더 관심이 가졌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게 글을 작성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얘는 봉사활동인 거고, 철학과, 역사학과 이런 데 지원을 했겠죠? 딱 봐도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뭐, 수학과 지원할 애가 이렇게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진 않았을 거 아니까 대부분 이 학생들은 요즘 이런 거 보면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노골적이면 좋진 않더라고요. 좀 우회적으로 넌지시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지 대놓고 이렇게 뭐 과학 선생님다운 이건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손 탔다라는 느낌을 보여주기 쉬워서 그런 부분들도 좀 주의를 하긴 하셔야 돼요.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지게 되면 학교 측에서도 약간 거부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손을 탔을 확률이 높다라는, 누가 컨설팅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선생님께서 뭐 지원했다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너무 그렇게 대놓고 하게 되면.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더 넌지시 들어가게 했죠. 영어 회화에 얘는 뭐 마찬가지로 영어 통번역 이쪽을 썼겠죠. 근데 좀 약간 넌지시. 그래서 뭐 이렇게 활동도 보여주면서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봉사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적인 부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뭐 참된 의미를 가진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약간은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전공적 합성에 이렇게 딱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이런 부분들도,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인성적인 부분도 반드시 챙겨가셔야 된다는 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로활동이고요. 그래서 진로활동 같은 경우도 이제 직업보고서 발표하기라든가 이런 분을 통해서 좀 디테일한 데이터들이 들어갔죠. 그래서 뭐 CCTV 설치율이 2.83%밖에 안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이제 학생들을 좀 더 학생들이 정말 했던 활동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진행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체험 활동은 또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뭐 브로콜리 DNA, 이 학생은 생명공학 쪽을 쓰겠죠. 앞으로 보면 이제 뭐 아니면 또는 의대 쪽을 쓸 확률도 높아요. 간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봤기 때문에. 아니면 간호사를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전공적 합성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시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특이고요. 교과 세특이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학생이 어떻다라고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예시 있죠. 바벨탑이라던가 아니면 홋카이도의 민족성 말살이라던가 이런 독특한 케이스들을 넣어주면서 학생이 정말 공부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학생이 정말 진행했다는 거를 넌지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사례들이 대부분 케이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뭐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단순히 토론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로치고 얘가 무엇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여기다가 조금 평가를 받고 여기서 뭘로 바뀌었는지 그것까지 쓰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챙기기는 선생님이 좀 버거우시기 때문에 이 정도만 나와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자기소개로 보여집니다. 이거 법과 정치고 제가 잘못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PPL이 청소년의 구매 의도에 미친 영향이라는 좀 구체적인 부분들. 이게 이제 논문이라든가 소논문을 못 쓰죠. 활동 보고서가 바뀌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체적인 근거들이 써져야지 훨씬 더 나중에 자기소개서 연결을 했을 때도 좀 매끄럽게 진행이 돼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근 들어 이제 좀 잘 작성이 되는 학교들은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것들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이렇게 똑같이 쓰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학생이 분명히 선생님께서 얘기하실 거예요. 수정할 수 있는 학생들 부른다던가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저 수학 잘해요. 그냥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거에서 내가 책을 봤는데 이런 것들 느꼈다던가 이런 좀 선생님이 그대로 적어주지는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더라도 그걸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본인이 보시는 부분들을 쓰시겠죠. 근데 이제 그거로만 쓰기에는 좀 양이 적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학생이 제출한 것들을 분명히 참고해서 쓰실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추상적인 글을 쓰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넣어갖고 선생님한테 드리면 얘가 정말 안 했다더라도 선생님이 했나? 하더라도 적어줄 수가 있어요. 네, 선생님이 다 모르시니까. 선생님들은 워낙 바쁘시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 적어낸다고 할 때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써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학교마다 또는 선생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뭐 하든 바꿔주시든 안 바꿔주시든 그렇게 제출해 보시면 그게 만약에 내년 다음 학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조건. 아, 얘가 이렇게 해왔구나. 그럼 다음 학기에는 선생님이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봐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통해서 그 다음, 이번 학기는 뭐 버리는 학기가 되더라도 다음 학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뭐 마찬가지로 그런 거 되고, 그건 뭐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굳이 또 다시 한번 보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부 점검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은 저희 제 본원에 제안 주신 1학년,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진행하실 때 제출하실 서류는 3월달 모의고사 성적표. 이걸 제출하는 이유는 이 학생이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인지라는 것들을 판단하기 위함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첫 번째 목적은 학생부에 본인이 원하는 문구를 넣기 위함인데 1학년 성적표가 다 나온다면 너무 늦을 수가 있거든요. 3월달 모의고사가 좀 너무 이르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학생이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겠거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독서 기록표라던가 활동 목록표라던가 봉사활동 목록표를 이걸 제출해 주시면 얘가 이런 활동을 했는데 얘가 꿈이 뭐니까 우리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라든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컨설팅 사전 질문지를 저희가 드려서 학생이 원하는 꿈은 무엇인지, 원하는 학과는 무엇인지, 대학은 어느 정도 수준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컨설팅이 저희가 2회 동안 진행되고 이제 종료가 될 거예요. 쭉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종료가 되면은 이제 그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생이 2학기 때 할 수 있는 활동이라던가 뭐 대회라던가 뭐 동아리 목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사해서 데이터로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이 진학하고 싶은 대학이라던가 또는 학과에 대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1학년 때부터 보면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학생이 서연고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서연고에 대해서 입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입시 데이터들은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학과는 어떤 학과들이 좋고 뭐 어떤 학과는 나쁘고, 만약에 네가 지원하는 학과가 이런 학과라고 하면 이런 학과를 나오면 어떤 직업을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부에 내가 원하는 글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얘기하면서 첨삭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따로 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별, 이제 2학기 남은 기간 동안, 왜냐면 저희가 이게 방학 때마다 진행이 될 거거든요. 학생부 수정이기 때문에 학기 말에서 방학 때 거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학기 동안은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하고, 내신은 또 어떻게 공부하고, 그다음에 활동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도 로드맵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1월 이제 뭐해서 8월달까지, 7월달이 방학이잖아요. 그럼 8월부터 9월달 사이에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10월달에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11월달은 어떻게 활동을 해서 11월달에 이렇게 마무리 짓자. 그리고 12월달에 다시 활동을 또 컨설팅을 하게 되면 뭐 이듬해 2학년 1학기 때 내용들은 저희가 진행해드리겠죠. 그렇게 진행해서 요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제본을 해서 이 책의 형태로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프린터해서 드리게 되면 학생들이 좀 그냥 버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책으로 해서 드리면 냄비 받침을 쓰더라도 이제 그건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한 번이라도 뭐 밥 먹다가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 드릴 거고요. 컨설팅 비용은 이제 그 두 번 다 해서 한 번은 진행하는데 5만 원. 상담을 할 때 5만 원은 아니고요. 2번 상담하고 이렇게 데이터까지 자료 드리는 데까지 해서 5만 원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학생부 수정이 전혀 안 되는 학생일 수 있어요. 그 학생이 신청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제 2학기 활동 로드맵을 통해서 가능하면 그 부분이 2학기 때는 들어갈 수 있도록 상담을 약간 선회해서 방향을 좀 바꿔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2배 상담을 진행할 때 첫 번째 아예 그 부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아예 그때부터 입시에 대한 부분을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학기 때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상 영역 같은 경우 점검 진행 방향은 2학기 때 진행되는 경시대회 및 준비 방법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아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가이드를 잡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대해서 내신은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다. 네가 그래서 수학은 좀 그래서 내가 이공대를 가고 싶은데 수학이 좀 낮으니까 수학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교재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제가 코칭을 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혜택 부분에서 이제 전공 적합수를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나 학업수에 대한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선생님들한테 해보자 라고 아마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는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컨셉을 맞춰서 이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또 앞으로 이제 2학기 때는 좀 힘들겠죠. 왜냐면 2학기 때 들어갈 수 있는 동아리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학년에는 어떤 컨셉을 맞추고,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게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너가 전공적 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동해 선생님한테 제출해서 넣을 수 있는지, 라던가,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네가 어떤 것들을 했으니까, 간혹은 이제 개인 봉사활동에서 안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학생들이 까먹는다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인 봉사하는 것들은 학생이 신청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써주질 않아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컨설팅을 다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활동 같은 경우도 이제 추천서 목록들이 있거든요. 경영학과 가려면 이런 책들을 보는 게 좋고, 공대 가려면 이런 책들을 보는 게 좋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목록도 작성해 드릴 거고, 이런 책들은 어떻게 보는 게 좋고, 어떻게 나중에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 로드맵은 이제 학생부 점검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사전 신문지를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신문지랑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류들 있잖아요. 그걸 같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분석을 통해서 7월 둘째 주부터 방학 전주까지 해서 2주 동안 저희가 컨설팅 상담을 일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한 대로 우선 그거는 이제 1차 학생부 각 학목에 대한 컨설팅이죠. 왜냐면 방학 전에 대부분 수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학 전까지 상담을 끝내서 이걸 선생님을 제출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끝나면 여름방학 때 좀 시기가 좀 있잖아요. 그때 여름방학 동안 또 한번 진행을 해서 학생부 관리 로드맵을 잡아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2학기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그렇게 저도 진행을 할 거고 저희 두 분이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공병건 주임님이라고 해서 저랑 같이 두 분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다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한계가 있으면 데이터가 없으면 저희도 상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학교별로 전화도 해보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추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관련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좋은 이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거니까, 만약에 관심이 가신다든가 하고 싶으신 생각이 드시면 거기 안에 보시면은 그 컨설팅 관련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데스크 쪽에 저한테 주시다던가 저희 뒤에서 받는 분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꼭 오늘 제출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7월 둘째 주부터 진행할 거기 때문에 적어도 6월 말까지는 저희한테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학생을 제대로 상담해 줄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 자리에서 바로 보고 상담하는 건 솔직히 예의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학생에 대해서 분석도 못한 상태에 들어가갖고 좀 시간 때우기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학생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고, 왔긴 왔는데 돈은 받았는데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6월 말까지 신청해 주시면서 저희한테 좀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도 솔직히 상담하면서 좀 찝찝할 때가 있거든요. 제대로 못 해주면.
왜냐면 저희한테는 솔직히 한 학생이 여러 학생 중에 한 명의 학생일 수 있지만 그 학생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만남이 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학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 학생이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소홀히 준비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금액이 뭐 5만 원이 되든 10만 원이 되든 100만 원이 되든 1000만 원이 되든 금액이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니까 어쨌든 신뢰관계가 쌓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만족도 설문지 있잖아요. 그거랑 그거는 이제 다 제출해 주시는 게 다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관련된 부분들은 하실 분들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1시간 반 동안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제가 저 밖에 나가서 기다릴 거니까 바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할 거 있으면 저희 밖에 서 있을 테니까 저한테 질문하셔도 됩니다. 어떤 거요?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네네. 저희 아이가